안녕하세요. 자, 또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올해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올해 마지막 벌써 2달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강합니다. 종강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재 547쪽이에요. 오늘은 모두 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법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그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잘 다루지 않는데 지금 오늘 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재 547쪽에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죠.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 자, 그래서 이 내용인데 시험에 뭐 잘 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거든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됐대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되면 이때로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면 60일 내 이전 등기 하시란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어요.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은 이때는 반대급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이에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 치면은 60일 내에 이전 등기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예요. 건물을 신축을 갑이 했어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축자인 갑에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느냐? 보존 등기라는 것은 최초의 등기를 얘기하죠. 이러한 신청 의무는 건물 신축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이거는 다 내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건물의 신축은 원시 취득으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 신축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안 해도 이건 내 거란 얘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저당 잡고자 보존 등기 신청을 많이 하죠. 자기 돈 들여갖고 건물 신축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대출 당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체결한 날로부터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하셔야 됩니다. 60일 내에.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보존 등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양도 계약을 먼저 했거든요. 그럼 이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해주시고 이전 등기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등기 의무는 60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잔금 치면 60일에 이전 등기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를 일단 살펴봤고요. 그러면 계약서의 거민제도를 보겠습니다. 이 거민제도도 원래 15회 때까지는 아주 지속적으로 출제했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계약서의 거민제도라는 건 그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거민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거민계약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의제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민제도가 유명무실했어요. 그래서 15회 시험 이후에는 18회, 24회에는 낸 적이 없습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거민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매매나 교환으로 체결했다.
그럼 이전등기 할 때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되죠. 증여는 당연히 소유권 이전 계약이 맞아요. 검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이전등기 한다. 검인 받을 일 없죠. 그리고 경매로 만약에 이것도 촉탁으로 넘어가죠. 근데 경매는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탈세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매도 검인을 받지 않아요. 근데 판결에 의한 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검인 받아오셔야 돼요. 판결서에 검인 받아오셔야 된다. 그래야 이전등기 촉탁을 해줘요. 판결은 그래서 규제사항 중에 빠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한다.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등기 되고요. 또 우리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를 판결로 취득해요. 그래도 농지 취득자증명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판결은 거래 규제 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인 대상, 매매, 교환, 증여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 판결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거든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검인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언제나.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면 검인이 의제되죠.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아도 검인이 의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나머지 검인의 절차거든요. 검인의 관할은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될 겁니다. 부동산 소재지다.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신청은 검인은 공동 신청이 아니에요. 당사 중 1인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사라든가 변호사, 법무사 이들이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개업공사는요 검인 권한이 있어요. 계약서를 썼다면 직접 이건 검인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종전에는 법무사가 검인을 많이 신청했죠. 자, 그래서 신청은 당사 중 1인이 하면 되고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때 검인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요. 실질적 심사권 없어요. 계약 내용이 적합한가, 계약 금액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심사권 없습니다.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심사하여 지체 없이 검인당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 거래 당사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목적 부동산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계약의 연, 월, 일 들어가 있어야 되고 대금의 정산평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기업공사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교재 지금 현재 이 검인계약서 필수기 사항이 교재 550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550쪽에 맨 밑에 검인 신청 서면의 제출 이랬죠. 이 부분에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있는데요. 당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목적 부동산이 있고요. 목에 동그라미. 계약 연월이 있는데 계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 다음에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에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자에 동그라미. 대금할 때 대. 부동산 개업공사가 있을 때는 부동산 개업공사. 개업공사 할 때 개자에 동그라미. 개.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기한. 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래서 이게 당, 목, 개, 대, 개, 조로 기억할 거예요. 종전에 우리 이 개업공사를 중기업자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종전에는 요거 암기가 중자로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당목계대 중조예요. 중이 조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당목계대 개조, 당목계대 중조 이렇게 이제 기억할 건데 중이 좋아하시는 거 스님을 비하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에요. 당목과 계대를 좋아하신다. 당목하면 뭐 기억나세요? 아지. 계대는 가리.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거 검인제도는 요즘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죠. 근데 왜 이걸 암기하느냐면요. 이게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말만 틀릴 뿐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통 기재 사항이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통 신고 사항하고 이거와 똑같아요.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기초지만 요거 미리 짚고 갑니다. 자, 그래서 검인계약서 필수기 사항과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말만 틀릴 뿐 똑같다더라. 공통기지 사항이.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의 검인제도 요런 거라는 거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죠. 제재는 후의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럼 552쪽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 이제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등장했죠. 그래서 원래 민법에서 먼저 들으시고 저한테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언제나 진도를 먼저 나가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금 워낙 분량이 많아서 진도 빼기도 바쁘셔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갑니다.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민법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겹치는 부분이 부동산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요게 세 가지가 겹치고 있는데 완전히 겹쳐요. 이 부분을 출제 각도가 틀리죠. 우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출제하고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쪽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출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의 민법 수준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민법 시간에 판례 태도라든가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법은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도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 있죠.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 법 시행에 의해서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실명제예요. 금융실명제 하듯이 이게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 3조 1항의 조문이죠.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이 553쪽 맨 밑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 법 3조 1항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 3조 1항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라고 그랬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는 자, 이거 가등기 포함인데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부 다 실명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권 전체가 실명등기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권만 실명등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저당권을 취득하든 전세권을 취득하든 지역권을 취득하든 그래서 물권 전체가 실명등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거든요. 임차권은 물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럼 임차권은 실명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체 실명등기 하셔야 돼요. 이게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이 법이 규제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을 규제하죠. 그럼 명의신탁은 잘 아셔요.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따로 있죠. 근데 등기는 대외적으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죠. 이걸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똑같이 규제하는 게 장기 미등기를 똑같이 규제해요. 명의신탁과 똑같이 규제하는데 그럼 장기 미등기가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잔금을 치게 되면 60일 이내 등기 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자가 3년 동안이나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명의신탁한 거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하셨는데 잔금을 쳤거든요. 잔금을 쳤으면 60일 이내 등기 해줘야 되죠. 근데 3년 동안이나 갑 명의로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갖고 등기해놓은 거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미등기를 이 법이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미등기가 이런 거라는 것만 이해만 해두세요.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명의신탁을 위주로 공부하고 시험에서도 명의신탁 외에는 출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등기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일단 해두시는데 3년 동안이나 등기 안 한 자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명신탁의 효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명신탁의 효력인데 그 명신탁 약정의 효력은 명신탁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끼리 서로 약정을 맺을 거예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약정을 맺어요. 그 약정 무효. 그 약정 무효고 그 약정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명의를 빌려준 자 앞으로 명의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 물권 변동 당연히 무효입니다. 등기 무효예요. 그래서 약정, 등기 둘 다 무효. 자, 그러나 부동산의 매도인 파신 분이 명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우리는 선의라고 하는 거죠. 몰랐습니다. 선의인 경우는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일단 이거는 효력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고요. 유형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명신탁 약정 무효와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약정, 등기 다 무효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제3자의 범위는 악의자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명신탁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이거 그자에게 이거 내 부동산이거든 하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항 불가해요. 자, 그럼 이 효력에 대한 부분은 명신탁의 유형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명신탁의 유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명신탁의 유형인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명신탁의 유형이 555쪽에 나와 있죠? 555쪽. 유형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명신탁의 유형은요,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돼요. 크게 분류하면 등기 명신탁이 있고 계약 명신탁이 있거든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그리고 등기 명신탁은 다시 이자간 등기 명신탁과 삼자간 등기 명신탁으로 나눠집니다. 이거. 자, 그러면 명신탁 유형은 이렇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각각의 그 유형을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자간 등기 명신탁이에요. 그럼 이자간 등기 명신탁은 두 명에서 명신탁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간 등기 명신탁 먼저 갑과 을이 명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이 갑이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셔야 돼요. 근데 자기 갖고 있는 부동산이 남의 눈먼 받아 갖고 샀거든요. 보궐선거에 입후배하는 분들은 나중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 공개해야 되죠. 다. 그래가지고 이게 걸릴 것 같으니까 을과 명신탁 약정을 맺죠.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라고 특약을 걸죠. 자, 그리고 약정을 맺고 등기를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이때 넘길 때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겠죠.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여 이전 등기 해요. 그러면 실명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사 간에 체결된 명신탁 약정 무효,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약정, 등기 둘 다 무효. 그럼 등기가 무효가 됐으니까 물건은 갑에게 다시 복귀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등기, 약정 전부 다 무효가 됐습니다. 이때 갑이 명의를 빌렸잖아요. 빌렸으니까 이자가 신탁자. 명의를 빌린 자가 신탁자. 그럼 명의를 을이 빌려줬죠? 그러니까 이자가 수탁자. 근데 이게 명의를 빌린 자, 빌려준 자 그러면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신탁자, 수탁자. 그러니까 물건을 맡긴 자가 누구? 신탁자. 물건을 맡아둔 자가 수탁자. 이게 받을 수 아닙니까 원래. 그죠? 그래서 갑이 신탁자가 됐고 을이 수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이렇게 이자간 등기명이 다 갑에게 복귀해버려요. 신탁자가 다시 복귀하는데 이건 물건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자간 등기명신탁을 이전형 명신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볼까요? 그러면 수탁자인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화로 해서 제3자에게 이걸 팔아치운 거예요. 이 부동산을. 그럼 실명법은 뭐라고 하냐면 명신탁자는 명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실명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항 못한다고 그랬어요. 약정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그러니까 직거라고 주장 못한다는 얘기죠. 이때 선이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당연히 이자는 보호가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요. 악의자도 이게 제3자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했어요. 판례는. 그러다 보니까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해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 불문 취득이라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하여 학설, 대학의 민법 학자들은 악의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학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을 판례로 물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악불문 취득입니다. 이거. 그럼 결국은 저 신탁자 갑은요, 부동산 못 찾아옵니다. 제3자로부터 못 찾아와요. 자, 그러나 을이 대금을 받았겠죠? 팔아치우고. 그럼 이자는 부당이득한 거죠, 이거? 부당이득이겠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게 하면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탁자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은 할 수 있어요. 물건은 못 찾아오지만. 하지만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액정 사실을 밝혀지겠죠? 이거. 이자는요, 신탁자는 실명법상 5년에 2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수탁자는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저놈 명의신탁 사실 자백했으니까 구속해버려라. 법정 구속당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불가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때 감을 잡아야 돼요.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뭐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여. 그럼 이건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정 등기 무효, 제3자 선악불문 취득.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었고요. 그럼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볼까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세 사람이 관여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매도인 병이 등장합니다. 이자가 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갑이 병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합니다. 왜? 이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다는 정보를 갑이 입수했거든요. 얼른 가서 사놔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이거 병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다고 입수했으니까 얼른 가서 사놓습니다. 그럼 실무에서 말이에요.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걸 예상하여 미리 부동산을 사재기에 두는 행위가 있죠. 이걸 실무에서 뭐라고 하게요? 알박기. 이게 알박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하여 이제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놓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죠. 냄새가. 부당한 정보를 입수하여 샀다는 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을과 명의신탁 액정을 맺죠. 그래가지고 명의신탁,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약정을 맺고. 근데 특약 꼭 걸어놔야 되죠. 이명각서 써놔야 돼요. 이거 분명히 내 거다라고 이명각서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매도인 병으로부터 을에게 이렇게 바로 넘기게 돼요. 이게 바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갑이 부동산을 사고 자기 앞으로 등기 치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이렇게 을에게 명의신탁 액정을 맺고 등기를 넘겨놓습니다. 이게. 그럼 실명법은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명의신탁 액정 무효라고 그랬고 등기도 무효라고 그랬어요. 단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액정 사실을 몰랐다면, 선이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그랬죠. 이때 부동산의 매도인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봐야 되죠? 매매계약은 갑이 했는데 등기를 을 앞으로 했으니까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전 등기 해보신 분은 아시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 할 때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에 있어야 되죠. 이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인란 기재란이 있죠. 그러니까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란 적게 돼 있어요. 누가 사는지. 그러니까 매수인란이 을로 적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등기 무효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둘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물권은 다시 병에게 복귀해요. 등기가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나 판례는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은 그대로. 그러니까 약정과 등기만 일단 무효가 돼요. 그러면 물권은 일로 병에게 바로 복귀하게 돼요. 그럼 이때 갑이 명의를 빌렸죠. 그러니까 이자가 신탁자. 을이 명의를 빌려줬죠. 그러니까 이자가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구조가. 그럼 만약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말소해 주지 않잖아요. 말소해 주지 않으면 지금 물권은 이게 등기가 무효니까 병에게 복귀했죠. 그러니까 병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복귀했으니까. 그러면 이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말소해라 하고 청구 못해요. 이자가 매매계약은 유효지만 신탁자 갑은 직접 수탁자 을을 상대로 야, 네 앞으로 등기된 거 말소해. 이 주장 못합니다. 못하고 병을 대위하죠. 대위. 매도인 병을 대위하여 을 앞으로 등기된 거 말소해라 하고 청구할 수 있고요. 말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물권이 복귀되죠. 복귀되면 나한테 이전 등기해라 청구할 수 있죠.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3자간 등기매매신탁은 생긴 게 중간생략 등기와 비슷하죠. 우리 민법 시간에 중간생략 등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중간을 빼먹은 거죠. 이게 중간생략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생략 등기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3자간 등기매매신탁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볼까요? 자, 수탁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할하여 제3자에게 이 부동산 팔아치웁니다. 그럼 실명법은 그랬어요.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제3자에 악의자도 포함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악불문, 이자는 취득이에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이다. 자, 선악불문, 이자는 결국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부동산 못 찾아옵니다. 못 찾아오고요. 다만 이 을이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을이 타인의 물건을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팔아치웠죠 지금. 그럼 형법상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이걸 배신하여 팔아치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신하여 팔아치우면 형법상 이게 횡령이에요. 횡령. 그러니까 형법상 횡령죄가 있고 배임죄가 있다는 거 들어봤죠.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가 배신행위 하면 팔아치워버리면 횡령이에요. 근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신행위를 해버리면 이걸 배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들이 대부분 횡령이나 배임으로 많이 걸립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면은 횡령, 회사의 업무를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이때는 배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자는 타인의 부동산 보관하고 있다가 팔아치웠으니까 이게 횡령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형법상 횡령죄냐 이 문제가 있는데 종전에 우리 판례들은 계속 횡령이라 했거든요 이걸. 근데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어가지고 판례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 형법에서 얘기하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적법한 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 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처분하더라도 이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례를 변경했어요. 횡령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판례를 변경했어요. 이게.
그러면 내가 남의 부동산 갖고 있다가 팔아치워버리잖아요. 횡령 아니네. 맞죠? 실명법상 그러나 처벌은 받습니다. 형법상 횡령은 아니지만 실명법상 수탁자로서 처벌은 받죠. 그래서 어쨌든 횡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일단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탁자는 제3자에게 처분하도 물건 복원자의 주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3자 간 등기미 혜택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여기서 잠깐 참고입니다. 이제 다음 선안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민법 시간에도 들으실 테고 저한테도 들으실 텐데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악의하고 알았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근데 제3자가 이거 적극 가담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수탁자에게 이거 처분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그럼 적극 가담하면 이거는 이 계약이 무효란 얘기죠? 왜? 103조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도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죠? 그럼 이 거래는 유효해요. 저는 상당히 이게 헷갈립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적극 가담하면 취득 못한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판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야, 나 이거 알고 있거든. 이 정도만 하면은 이거는 취득한다는 얘기죠. 근데 적극적으로 가다며 야, 나한테 넘기면 갑이 절대 이거 못 찾아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내가 내 명의로 해놓고 내가 너한테 일정 금액 집어줄게. 이런 식으로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무효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후일 여러분들이 1월달 정도 가면 2월달 정도 이제 2바퀴 정도 돌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이거였고요. 계약 명의신탁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계약 명의신탁은 역시 부동산의 매도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3자 간하고 구조가 약간 비슷한데 부동산 매도인이죠. 병이 이자가 역시 이 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대요. 이 정보를 갑이 입수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나서면은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을을 앞세우죠. 그래서 을을 앞세우는데 대신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하자. 이거. 그리고 내가 자금을 뒤에서 지원할게. 그리고 각서 받아야 되죠. 반드시 이건 내 거다. 라고 받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뒤에서 지원해요. 그리고 등기도 이렇게 을 앞으로 바로 넘기게 됩니다. 을 앞으로.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실명법상 그 효력은 어떻게 돼 있냐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등기 무효라고 그랬는데 매도인이 역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단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그랬어요. 그럼 매도인 병이 있지 않습니까?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매매계약도 을이 했고 등기도 을 앞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선이었다는 얘기죠. 몰랐어요. 그래서 등기가 유효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실명법상 명의신탁 등기 전부 무효였거든요. 근데 계약명의신탁은 이 등기가 유효해요. 이렇게. 그리고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이걸 계약명의신탁을 위임형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 병이 매도인이 돼 있죠. 그리고 을 명의를 빌려줬죠. 수탁자예요. 물건을 맡아줬고 그 다음에 갑이 물건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었다. 그래서 이 계약명의신탁은
등기가 유효라는 걸 특히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이 몰랐다,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이 등기 유효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때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볼까요? 역시 수탁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귀하하여 제3자에게 이걸 팔아치웁니다. 그럼 제3자에게 신탁자는 선악불문, 대항불가죠.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신탁자는. 그러니까 이자는 선악불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요. 다만 이자도 적극 가담하면 취득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갑은 부동산은 못 찾아오죠. 못 찾아오고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이거 형법상 횡령이다 아니다? 횡령죄? 아니다. 이거는요, 보세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예요. 등기는 물권행위죠. 그럼 민법 시간에, 물권편 시간에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채권행위, 물권행위 둘 다 유효예요. 유효. 그러면 이자는 완전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수탁자는. 그러니까 지물권 판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횡령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었어요. 이게. 자, 그래서 명의신탁의 유형 일단은 세 가지를 다 따져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계약명의신탁과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눠져요. 그럼 이름을 왜 이렇게 붙여놨냐면요, 계약명의신탁은 약정만 무효가 됐어요. 명의신탁 약정. 등기는 유효죠. 그러니까 약정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계약명의신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등기명의신탁은요, 이자간 삼자간 구조는 달리하지만은 이자간 삼자간은요 결국은 약정 등기 다 무효예요.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둘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간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등기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감을 잡습니다. 등기명의신탁은 등기까지 무효가 된 거다. 계약명의신탁은 약정만 무효가 된 거다.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러면 명의신탁의 유형 다 따져봤어요. 그래서 원래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런 법률 관계를 많이 다뤘죠, 이거를. 그런데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원래 이거보다는 사실은 실무 과목이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교재 554쪽에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나오죠. 명의신탁 약정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거, 이 세 가지죠. 먼저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 앞으로 넘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양도담보. 넘기면 양도담보.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 해주면 뭐예요? 가등기 담보. 아직 민법 시간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먼저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양도담보라는 건 뭐냐면, 자, 을이요, 갑으로부터 금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빌렸는데 이 갑이 돈을 1억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을 잡아도 되죠. 근데 을이 저당 잡아갖고는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믿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채무자인 을에게 그럽니다. 야, 네 갖고 있는 아파트 내 앞으로 명의를 넘겨. 그럼 내가 1억 빌려줄게.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양도담보라고 해요. 양도담보. 그러면 이번에는 갑이 그럽니다. 채권자인 갑이 을한테, 야, 1억 빌려줄 텐데 네 앞에 갖고 있는, 네 명의로 갖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기겠다 하고 가등기를 하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줍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가등기 담보라고 해요. 그러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이것을 여러분들은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에서 규제를 하는 걸 공부합니다. 왜 이걸 규제하냐면요, 1억 빌려주면서 아파트 20억짜리 명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악용하니까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법이 규제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럼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실 거고요. 그러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왜 제외를 시켰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등기 명의는 갑에게 돼 있잖아요. 채권자 앞으로. 근데 실권리자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외관상으로 보면 명의신탁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담보 목적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양도담보할 경우에 명의 넘겨줄 때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담보 목적으로 권리가 넘어갑니다. 이거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거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의신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첫 번째 제외. 명의신탁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상호명의신탁. 이건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상호명의신탁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한 필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한 필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갑은 정확하게 2분의 1 나눠서 갑은 이쪽을, 을은 이쪽을 취득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원래 한 필지를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되죠. 분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그러는 겁니다. 야, 이거 측량하고 우리끼리인데 돈 들여가면서 등기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측량하고 막 그럴 필요 없이 너는 그쪽 써, 나는 이쪽 쓸게 하고 약정을 맺죠. 그리고 등기를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해갖고 공유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공유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유라는 성질을 아직 민법 시간에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유라는 것은 자신의 지분에 기초하여 전체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전체를. 근데 실질 소유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눠져 있죠, 지금. 전체를 원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게 상호명의신탁이죠. 이게. 그러면 상호명의신탁은 그거예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요.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하고 그 공유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구분 소유 약정을 해놓고. 그럼 명의신탁에서 이건 제외시키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필지 전체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과 을이 맞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에서 이건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상호명의신탁에선 제외됐다. 이걸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다가구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세대가 공동주택이고 그럼 다가구 주택이 예를 들어서 여기 8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가구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니죠. 보통 적어도 뭐 아랫역 쪽에서도 보통 10억 이상은 가죠. 그러면 여기에다 덩치가 너무 크니까 갑과 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나는 1호 라인을 취득한다. 너는 2호 라인을 가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눠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것도 구분 등기 해줘야 되죠. 근데 야, 우리끼리인데 뭐 구분 등기 할 필요 있느냐. 그래갖고 공유로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상호명의신탁 아니에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로 약정을 하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상호명의신탁입니다. 실질 소유권은 갑은 1호 라인, 을은 2호 라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공유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상호명의신탁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외시키긴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를 전체를 보게 되면 갑과 을의 소유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에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 당연히 제외됐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 요즘 부동산 신탁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도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이해만 일단 해주시고요. 다음 또 우리는 실무적으로 특례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나오죠. 554쪽에 역시 그 특례가 있어요. 그럼 이 특례는 3명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종중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있고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겁니다. 종중 있지 않습니까?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종중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럼 등기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청주 한가거든요. 우리 문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문중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문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중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등기해버렸어요. 문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다. 이건 그 얘기예요. 남편이 부동산 취득했어요. 근데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처명의로. 그리고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과 물건을 등기했다. 이건 그 얘기입니다. 그럼 종교단체, 우리 대표적으로 신천지 예를 들어 볼까요? 신천지 본원이 저기 어디 경기도 어디에 있다고 그러대. 거기 있는데 대구 신천지에서 사건이 터졌었죠. 그러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본원의 명의인 저기 경기도 어디 거기 명의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종중이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남편이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거나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그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해버렸다. 그럼 역시 이건 다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실명법 95년도에 시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 부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무효화시켜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특례를 두게 된 거예요. 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엄청 지금 비판을 많이 하는데 특례를 둘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이거 어쨌든 우리 사회의 이 3명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로 이렇게 등기해 놓은 게 너무너무 지금 많아가지고 이걸 전부 무효화시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특례를 두게 됐죠. 그래갖고 그렇게 등기하면 원래는 명의신탁인데 그렇게 등기했다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강제 집행 면탈이 뭔지 알죠? 재산 빼돌리게 하는 거예요.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어요. 기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실명법상 명의신탁정, 등기 다 무효라고 그랬죠. 그 효력 규정. 그다음에 처벌이 있거든요. 과징금이라는 게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고 형벌이 있어요. 5년에 2억, 3년에 1억 이런 이제 형벌이 있는데 이런 걸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례가 적용이 됐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럼 이때는 그 등기 유효란 얘기죠.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특례입니다. 그럼 결국은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죠? 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내미 보기 싫어서 그렇게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럼 그 등기는 유효란 얘기죠, 이거.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는요,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구조를 달리하죠. 제외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특례는 원래는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봐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나 결론은 둘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결론은 상호 명의신탁 등기였어요. 구분 소유자의 공의 등기였습니다. 그럼 이 등기 유효죠?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네요. 그럼 역시 그 등기도 유효. 그러니까 구조를 달리하지만 이게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호 명의신탁과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있죠. 이거를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18회 때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명의신탁이 유효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도 일단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우리는 뭐 처벌은 오늘 안 합니다. 이번 순환 때 처벌은 제가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는데 실명법상 우리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기업공사한테 처명의로 한번 해놓고 싶다. 아들내미 진짜 배기 싫다. 이 정도 상담 아니에요? 이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수익형 부동산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내 친구하고 하려고 한다. 반드시 구분 등기해야 되느냐? 필요 없습니다. 공유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손님한테 이거 갑과 을 명의를 빌려갖고 등기해놓으면 약정무효고 등기무효고 물건을 이렇게 복귀하고 제3자 처분하면 유효취득이고 이거 뭐 이런 거 설명할 일이 없죠 원래.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실무니까 제재라든가 특례 요거 제외되는 경우 이런 게 중요한데 요즘은 우리 시험에서도 계속 이런 법률 관계를 묻고 있다는 거죠. 이걸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정이 어떻고 막 이렇게 내니까 우리도 상당히 지금 피곤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민법하고 당연히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합니다. 근데 2차만 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조금 어려워하셔요. 자, 그래서 실명법 제재를 빼고 나머지 내용 다 했고 나머지 이제 판례 태도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명법 살펴봤고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봐야 되죠. 이제 주임법 562쪽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 그럼.